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1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네, 제가 그 댓글 읽어보면서 제가 말하는 게 막 들리잖아요. 야, 저렇게 말을 천천히 느리게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방금 오프닝 코멘트를 조금 빨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밥 빨리 먹는 거. 그리고 책도 빨리 못 읽습니다. 책도 책 읽는 거, 신문 읽는 거 다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고. 말하는 게 제가 이렇게 말이 느리다는 거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래 댓글 보면서, 야, 내가 참 말이 느리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거의 다 뭐 1.25배, 1.5배속 많이 이용하시는데, 제가 봐도 1.5배속으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브릭스에서 마지막 S가 뭔가 했었는데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어떤 분이 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브릭스라는 말은 검색을 해보니까 2001년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처음 나온 얘기다라는 말씀도 있고, 여기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요 네 나라만 등장하고, S는 약간 우리는 이 복수형, 단수형, 요게 조금 모호하게 많이 쓰는데, 미국의 영어에서는 거의 다 이제 이 복수형 S가 붙기 때문에 브릭스 S가 또 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 사우스 아프리카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빠르게 기사도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50분은 안 넘기도록 노력을 하고, 웬만하면 한 40분에 끝나면 제일 좋은데, 그죠? 네,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수료를 더 못 내려 카드사 울상 혜택 줄이고 알짜는 단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드사도 잘 봐야죠. 수익 압박에 카드 업계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 업계는 벌써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들러서 상인들이 요구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의 수수료 인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게 불씨가 됐고요. 카드사들은 자칫 수수료율 추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줄이는 등 비용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를 인하하면 무이자 할부 혜택 같은 거 그런 걸 또 줄일 수가 있겠네요. 지난해 말 7개 카드사 신한, 삼성, KB, 현대, 롯데, 우리, 하나 카드군요. 요 가맹점 수수료 수익 합계는 5조 3,500억이나 되네요.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면 거기서 2% 정도 뭐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맹점한테 돈을 줄 때 카드사가 보통 요렇게 수수료 떼는데 아마 뒤에 수수료율이 나오겠죠. 네, 5조 3,500억이라고 합니다. 자, 카드사가 벌어들인 전체 수익의 23.2% 수준이고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전체 수익의 약 30.5%를 차지했던 2018년과 비교하면 6년 새 7.3%포인트 줄었죠. 수수료 수익이 쪼그라든 가장 큰 원인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꾸준히 인하되면서 이거는요. 그러면 뭘로 수익을 내나 보면 은근 그 카드 대출 많이 받으시더만요. 제가 갑자기 돈이 급전이 좀 필요해서 어제 그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부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돈을 벌면요 무조건 부채를 끕니다. 우리가 부채를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가 그 레버리지를 언제 꺼야 되는지 몰라서 내 돈이 뭐 1,000만 원이다. 근데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부동산도 다 레버리지잖아요. 부동산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잘 일으켜서 하면 보통 집 살 때 대출 받고 해가지고 10억짜리 집을 내 돈은 뭐 한 4, 5억에다가 대출을 5, 6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전세는 오히려 이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물론 전세금은 이제 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세는 이자를 안 내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전세 끼고 갭 투자가 굉장히 수익률로 따지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으로 따지면 상당히 이제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 부채를 잘 꺼야 됩니다. 부채를 꺼놓으면 항상 시장은 늘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에서 또 기회가 왔네. 그 조정이 항상 기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기회냐? 네, 자금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어제 그 말이 또 3,000%로 좀 샜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을 좀 개설을 했거든요. 개설을 하자마자 뭐 30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카드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뭐 8.8%의 대출 1,500만 원인가 2,500만 원 받으세요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30분 전에 이 대출 받았다고 네,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는데 카드사들이 이렇게 고금리 대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연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카드사 연체 보면 연체 그 이자율이 엄청 높잖아요. 뭐 한 16%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데서 또 카드사들이 수익을 많이 냅니다. 자, 밑에 좀 더 읽어볼게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 비용,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산정해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네요. 이게 카드사가 마음대로 다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3년마다 이 카드 수수료율을 정해주는 거군요. 자, 이후 수수료율이 2012년 이후에 14차례나 인하가 됐고요. 2012년에 1.5에서 2.12% 수준이었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에서 1.5%까지 하락을 했군요. 연매출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영세 가맹점에는 0.5%가 적용이 되고 연매출이 3억이 안 되는 데는 0.5% 적용되군요. 10억에서 30억 원 규모의 가맹점에는 1.5%가 적용이 되군요. 올해 말 재산정 주기를 앞두고 카드 업계에서는 더는 인하는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업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주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를 더 깎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의 90% 이상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면 0%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 상품 설계 과정 등에 쓰이는 주된 수익원인데도
정치권의 선심성 대책으로 인하가 반복된 측면이 있다고 했군요. 카드업계는 그동안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해왔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금융당국은 지난 22년 2월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년 넘게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땡땡페이 등 간편 결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카드사와의 수수료 체계 형평성 문제도 나오는데 카드사와 달리 간편 결제사는 수수료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간편 결제사도 규제 대상에 넣거나 카드사 규제를 없애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땡땡페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군요. 자, 수익이 줄어든 카드 업계가 비용 줄이기에 나서면서 금융 소비자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요? 22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카드사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지원을 했다면 최근에는 3에서 6개월로 축소하는 추세이고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던 알짜 카드도 대거 단종됐다고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개, BC카드 포함한 8개 카드사에서 단종된 신용체크 카드는 458종으로 전년보다는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카드 수수료율이 한 2%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머리를 깎으면 웬만하면 그냥 현금으로 드리거든요. 뭐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죠. 카드 수수료도 내야 되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가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고통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좀 되시라고 웬만하면 이제 현금 드리고 그랬었는데 미용실의 연 매출이 3억이 안 되면 아까 0.5%라고 그랬죠. 연 매출이 3억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시나리오. 아내 챙기는 척 1억을 아꼈다. 엔비디아 6억 번 남편 재테크. 야, 엔비디아로 6억. 사실 엔비디아를 1억을 사놨으면 한 6억 이상 벌었겠네요. 야. 자, 배우자 증여 왜 몰랐지? 해외 주식 절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테크만큼 또 중요한 게 세테크입니다. 세테크. 네, 그래서 돈 잘 벌어놓고 엄하게 세금 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항상 합법적으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해외 주식 절세법 세테크에 관한 기사니까 한번 잘 보시죠. 자, 해마다 5월이 되면 5월 지금 세금 신고해야 된다, 그죠? 자, 해외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성가시게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이달 안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자진 신고해야 됩니다. 22% 내야 되죠. 자, 올해 납부 대상자는 86,000명이나 되네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에서 10%만 해외 주식을 투자해도 140만 명.
자, 밤잠 설쳐가며 소갈이 한 건 난데 왜 정부가 세금을 떼가나 같은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세법상 대주주와 장외거래,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양도소득세 내는 거는 대주주, 그리고 장외거래. 장외거래도 뭐 다 세금 내는 건 아닙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세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비상장 주식 거래에만 붙는 국내 주식과는 달리 해외 주식은 일반 투자자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잘 관리하면 수천만 원의 해외 주식 양도세를 영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야, 절세법을 짚어봤다. 자, 해외 주식 양도세는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소액 주주도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목당 1%가 넘든지 아니면 코스닥은 2%, 전체 발행 주식수의 2%가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서 양도세를 내야 되고, 여기에 10억 원 이상, 10억 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낸다. 잠깐만, 이게 작년인가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예전에는 직계 좀비속 합산이었다가 이제는 한 사람만, 네, 뭐 부부, 뭐 부모님 이런 거 안 따지고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한 4년 전부터 계속 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항상 이렇게 종목들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런 잘못된 세제를 바꿔야 된다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1인당 10억 이상이죠. 이렇게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여기 하나 좀 더 있는데요. 대기업 주식으로 1년 안에 10억 이상 사가지고 연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5억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월 달에 쫙 주가가 올라서 이번에 뭐 8만 5천에서 팔았다. 근데 작년 10월에 사서 올해 5월 달에 팔았다 하면 1년 안에 대기업에 해당되는 주식으로 매매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22%가 아니라 33% 내야 됩니다. 대기업 주식으로 1년 안에 그렇게 대주주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매하셨으면, 네,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250만 원 이상 이익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신고는 하셔야 돼요. 신고해놓고 금액이 안 맞으면 이 가산세가 붙지는 않는데, 너무 이제 낮게 해도 물론 그것도 무슨 페널티가 있긴 한데, 일단 신고하면 그나마 가산세를 물 리스크가 좀 줄어듭니다. 자, 양도세 신고 시기는 5월이지만 전년도 1월에서 12월 거래된, 네, 올해 3, 4월 달에 매매해서 수익 난 거는 이번에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1월에서 12월 거래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지난해는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탔고, 그죠? 특히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한 해 240% 급등을 했고, 올해도 지금 한 90%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바닥 대비해서는 훨씬 많이 올랐죠. 양도세 신고 대상이 서학개미도 1년 새 14,000명 넘게 늘었고요. 자, 세금 계산은 간단한데 해외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돈에서 250만 원은 공제됩니다. 250만 원을 뺀 금액 중 22%를 양도세로 내면 되고요. 내가 1억으로 투자해가지고 딱 250만 원 벌었다. 네, 그것도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안 냅니다. 네, 매매해서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매 차익이 25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22% 양도세 내면 되고요. 여러 종목을 사고 팔았다면 이익을 본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쳐서 손익계산을 합니다. 근데 국내는 아까 국내 뭐 삼성전자를 15억 사가지고 뭐 수익이 3천만 원 났다. 뭐 그러면 세금 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난 그 네이버 매매 가지고 손실 났는데 아니면 뭐 에코프로 주식 사서 그거는 내가 여기서는 5천만 원 손실 나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3천만 원 이익 났고 에코프로에서 2천만 원 손실이 난 거 그거 합산 안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를 10억 이상 사가지고 똑같이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퉁칠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5억 사가지고 내가 5천만 원 손해났고 삼성전자는 10억 사가지고 5천만 원 이익이 났고 퉁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밑에 얘가 쭉 나오는데 넘겨보시고요. 자 어떻게 이제 절세를 하는지 밑에 나옵니다. 요 부분을 좀 먼저 좀 읽을게요. 자, 헷갈리는 건 같은 종목을 수차례 사고 판 경우인데 매수 가격 기준을 잡기도 어렵고 어느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계산법도 다르고 근데 보통 선입선출법을 많이 씁니다. 막 삼성전자를 작년에도 샀고 올해도 샀고 내년에 재작년에도 샀고 그러면 제 얘기 들으시고 난 삼성전자 3년 전에 사는 것도 있는데 작년에도 10월 달에 사서 올해 5월 달에 팔았는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산 게 올해 5월 달로 판 걸로 계산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선입선출법 먼저 산 게 먼저 팔렸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A 종목을 각 10주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어치 샀다가 500만원으로 올랐을 때 10주를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선입선출법은 처음 100만원 산 거를 10주로 판 것으로 보는 거고 이동평균법은 평균값이 200만 원에서 산 10주를 매도한 것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양도세도 차이가 나게 돼 있죠. 선입선출법으로 세금을 내면 3,750만 원에 양도세 22%를 정해서 825만 원이 된다. 뭐 그거는 위의 예를 지금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동평균법은 건너뛰고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중에 전체를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어째 보면 조선모사하기도 합니다. 이동평균법을 쓰나 선입선출법을 쓰나. 그런데 이 주식 말고 다른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이 났을 때 이제 퉁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동평균법을 쓰는지 선입선출법을 쓰는지에 따라서 약간 세금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유리한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실 종목 팔아서 과세 대상 축소, 낼 세금 줄일 때는 손절을 활용한다. 자,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줄일까? 올해 내는 세금은 이미 지난해 수익을 기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절세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 작년에 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 낼 세금을 아낄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은데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손절입니다. 연말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팔아서 전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거죠. 구글로 투자를 해서 2천만 원의 이익을 거뒀는데 테슬라 투자로 1,000만 원 손실 중이면 12월에 테슬라를 아예 팔아버리는 거죠. 구글로 이미 매매 차익 2천만 원이 났다면 테슬라로 1,000만 원 매각 손을 발생을 시켜서 이익을 1,000만 원으로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은 이렇게 손실난 주식도 어떻게 보면 손절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 먹은 거 이익 실현을 잘 하는데 터진 거를 잘 안 자르시잖아요. 네. 그 보통 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거라든지 초우량주를 사서 뭐 10% 15% 밑으로 빠진다 한데 그거 제가 손절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면 막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중소형주 중에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 막 쫓아서 막 예,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손절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먹은 거와 손실 난 거를 같이 매매하면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먹은 거는 잘 팔아 먹으시는데 손실 난 거를 매도를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손실난 걸 이미 많이 손실나고 내가 잘못 봐가지고 잘못 본 주식을 투자를 해서 크게 손실이 났는데 이미 많이 손실이 났는데 그걸 갖다가 팔면 손실을 확정을 하면서 내가 마치 바보 같은 매매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듯한 그 느낌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바보 같은 매매를 했다는 걸. 그런 인간적인 심리에서 좀 그걸 내 스스로가 이제 탈피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할 때 오히려 많이 장이 이렇게 확 빠질 때 있잖아요. 올해 1월 달에도 배당 차익 거래 물량이 나오면서 좋은 주식도 안 좋은 주식 같이 이래 쭉 빠졌을 때, 그럴 때 안 좋은 주식 팔아서 네, 주도주가 이래 좀 빠졌을 때 다시 교체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훈련이 이제 안 돼 있으신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은 손실난 종목을 팔면 거기에 손실 확정을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회사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잘못 산 주식 있잖아요. 예, 어제도 뭐 두 분이나 오셨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계좌를 봅니다. 계좌를 보고 그나마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돼 있으면 이거 괜찮습니다. 뭐 마이너스 23% 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제 복구가 가능한 손실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는데 막 이렇게 테마주 잡주로 막 쫙 깔려 있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교체 매매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교체를 했다가 한번 장문의 이메일이 사실 왔었어요. 그렇게 손실을 확정을 할 줄 몰랐다.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었는데 네, 그걸 저희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 절대 타짜 영화에 나오는 그 아귀가 고니한테 화장실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평경장하고 고니가 이제 고니가 누나 전세금 훔쳐온 거 다 이제 만회했으니까 평경장이 자 이제 떠나라. 그리고 손가락 잘라라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또 자꾸만 도박하게 될 거니까. 그랬더니 고니가 이제 화장실 가서 그러면 손가락 자르고 오겠다고. 예, 그러고 가서 손가락 자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못 자르죠. 그러다가 화장실에 있던 아귀가 나오면서 그거 냅둬라. 그거 절대 못 자른다. 뭐 나중에 다 다른 사람이 잘라줄 건데 뭘 그렇게 네가 자르려고 그러냐. 네, 그 장면 제가 말씀드리면서 학력이 높으신 분일수록 네,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에 못 자릅니다. 내가 잘못 사고 특히나 내가 그 포모 현상에 쫓아 산 종목이 있잖아요. 포모 현상에 쫓아 산 종목을 못 자릅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절대 포모 현상으로 이렇게 대중 심리에 휩쓸려서 내가 산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4년 전에 코로나 직후에 5월 달에 그때도 보면 6월, 5월, 6월 2100, 2200 정도 이제 쫙 올라왔을 텐데 그때도 뭐 인버스, 곧버스 5억 중에 4억을 곧버스로 들고 계신 분이 오셨었는데 제가 저희가 잘 보고 저거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바로 팔아버렸었죠. 절대 제가 그거 오셔서 다행이라고 그거 절대 못 자르실 거라고. 근데 되게 현명하셨던 거죠. 그나마 본인이 그거 못 자른다는 거 알고 저희한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잘 보다가 하겠습니다. 근데 2100, 2200에서 오셨는데 3300 갔었잖아요. 그때 곧버스 들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았었는데 그나마 그때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 났을 때 그나마 오셔가지고 플러스 한 40몇 프로로 그때 끝났었으니까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길게 이거 해주시고 퉁칠 수 있어서 손절하기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핑계가 되잖아요. 이 테슬라 여기서 팔 손실 마이너스 1,000원은 저기서 엔비디아에서 이익 난 거 4,000원하고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테슬라 매도하는 거야. 이런 절세를 위해서 손절을 하기 쉽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조금 안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볼게요. 또 계속. 자, 이익 규모가 크면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증여는 주식을 팔아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어야 가능하고요. 주식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배우자의 경우 10년 단위로 우리가 6억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배우자. 성인 남자는 5천만 원, 미성년에는 2천만 원. 바로 밑에 나오네요. 자, 증여 가액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 시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이 됩니다. 괜히 최바닥에서 이때 증여해야지 너무 그렇게 안 쪼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뒤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증여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금액이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식 취득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아서 바로 팔면 양도세도 거의 붙지 않게 됩니다. 저도 이걸 한 2년 전, 2, 3년 전에 처음 알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A씨가 미국 B기업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6,000주 샀는데 현 주가가 10만 원이 돼서 10배 났으며 이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1억 1,825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자, 양도 차익 9만 원에 6,000주 곱하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서 세율 22% 곱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에게 6억 원어치 주식 전부를 아예 증여를 해버리잖아요. 증여한 뒤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주식을 팔면 배우자는 증여받는 그 날 주식이 넘어오고 그 4개월이라고 했었잖아요. 4개월 평균으로 해서 매입 단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가 생기지 않게 되고 배우자가 나중에 주식가액이 8억 원이 됐을 때 팔더라도 양도차익은 2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여한 주식가격이 기본 공제액을 넘기게 되면 초과액만큼 증여세를 내면 되고요. A씨가 배우자에게 7억 원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하면 1억에 대한 증여세 10%. 1억까지는 증여세가 또 10%입니다. 10% 내야 되고 자진신고 공제율 3%까지 더하면 970만 원이군요. 자진신고 공제율이 있네요, 또. 네.
자, 세 번째, 증여 세금 절감 효과가 크지만 내년 금투세 2월 과세 변수입니다. 지금 해외 주식을 증여할 때는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2월 과세 변수이고요. 2월 과세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양도자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오, 야, 그렇군요. 이게 꽤 크네요, 보니까. 자, 이 경우는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없어집니다. 네. 자, 김예나 삼성증권 센터장은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2월 과세 대상에 주식이 포함되어서 증여 후 1년이 지난 뒤 매도해야 세금을 아낄 수가 있고 증여한 지 1년 미만이면 증여하지 않고 팔았을 때와 같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말을 했네요. 만약에 진짜 내년에 금투세가 뭐 시행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배우자나든지 아이들한테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올해 무조건 증여를 해야 되겠다, 그죠? 네. 자, 둘째는 증여 전후 주가와 환율 움직임이고요. 증여 가액은 증여한 날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액의 증여일에 기준 환율을 곱해서 계산이 되고 자칫 배우자에게 공제액인 6억 원을 맞춰서 증여하려고 했다가 주가 변동과 환율 탓에 6억을 넘겨서 증여세를 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증여 가액은 증여한 날 앞뒤로 2개월씩 해서 4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거기다가 해외 주식이니까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곱해서 계산이 되네요.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곱하네요. 근데 증여를 받은 사람의 아까 매입가는 어떻게 보면 4개월 평균이 아니라 증여 받은 사람의 매입가는 아마 증여 받은 날, 증여라면 그 주식을 이체를 했어야 될 거잖아요. 아마 이체한 날 그 가격이 매입 원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증여 신고이고요. 배우자든 자녀든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하면 내야 할 세금은 없지만 가능하면 신고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6억 그리고 아이들은 승연 5천만 원, 2천만 원 이 안에서 증여를 하면 그거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신고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본 것 같아요. 신고 당연히 이제 이 공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한테 주식을 1,000만 원을 증여를 해줬는데 그 1,000만 원이 100배가 됐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1억, 10억 됐을 때 그걸 신고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아이가 그 돈을 빼서 뭐 집을 산다든지 했을 때 그 10억이 1,000만 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아니라 10억을 증여받은 걸로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고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증여 후에 매도한 자금을 다시 돌려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조세 회피로 간주해서 증여를 취소하고 양도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네. 그래서 배우자한테 주식을 넘겨주고 증여를 해서 세금을 안 냈는데, 그리고 팔고 나서 이익을 확보를 했는데 다시 그걸 돌려주면, 이거는 조세 회피로 간주를 한다고 하네요. 야. 좋은 기사를 읽었다, 그죠? 앞으로 계속 해외 투자자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인들 통장 돈 떨어졌다. 소비 뚝. 그래서 우슨 시장은
자, 16일 슈퍼달러가 한풀 꺾이면서 원화값은 하루 사이에 24원이 급등하고 코스피도 크게 뛰었는데요. 들썩이던 미국 소비자 물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또 시장 기대가 살아났죠. 여기에 미국 가계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물가 오름세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CPI가 지난달 전년 대비해서 3.4% 올랐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원래 시장 전망치가 0.4%였는데 0.3% 소폭 하회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는 한국 시장에도 전달이 됐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45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네요. 코스피도 2750선까지 왔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 주식 산다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은 사실은 환 보고 저는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50원 이상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그냥 예를 들면 1달러로 예전에는 1100원 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1350원 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사고 있습니다. 견조한 물가에도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세부 항목에서 추세적인 둔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이고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 가운데 상품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1.3%나 떨어진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근원 상품 물가는 최근 11개월 중 10개월이 역성장하면서 추세적인 물가 하락세를 그리고 있고요. 자, 상품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것은 미국의 소비력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건데 지금 코로나 이후 급격히 늘었던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이 올해 3월 기준에는 720억 달러 감소로 돌아섰고요. 코로나 이후 각종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서 미국 가계가 21년 8월 기준 최고 2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초과 저축액을 쌓아놨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2800조입니다. 자, 막대한 저축액은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로 이어져서 물가 상승을 자극을 했죠. 이 보복 소비 때문에 그때 주식 시장도 약간 오버슈팅 한 겁니다. 기업들 그때 나왔던 실적이 그 비정상적인 실적이 나왔던 거죠. 자, 하지만 경제 활동 재개 후에 미국 가계의 통장 잔고가 줄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감소로 전환을 했고요. 미국 소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는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상무부의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도 전월과 같은 7,050억 달러, 한 950조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자, 미국 가계의 소비력 둔화에 향후 물가 오름세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수요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품을 시작으로 서비스 가격까지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고요. 권기중 IBK 연구원은 그동안 주요 소비 여력으로 작용한 초과 저축이 3월에 이미 소멸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미국 소비의 둔화 추세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CPI 상승세를 주도한 에너지와 주거비가 향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물가 둔화 기대를 키웠고요. 자, 문제는 고용인데 고용이 강하게 유지되면 임금이 오르고 떨어진 소비력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서인데 이 때문에 앞으로 나올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둔화하면 CPI 관련 하락 추세도 굳어질 수가 있고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달 미국 CPI에서 근원 상품 물가의 하락세가 다시 확인되면서 올해 초 높게 나타난 CPI 상승세가 일시적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는 미국, 중국 때리자 한국이 운다. 예. 자, 중국 철강의 한국 침공이 거세지고 있고요.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에는 중국발 화물선을 타고 서해를 건너온 철강제가 차곡차곡 쌓이는 중이고요. 건설업을 포함해서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중국이 자국에서 남아도는 철강 제품을 저가의 해외로 밀어내고 있어서입니다. 중국의 철강제 밀어내기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는데 지난해 중국산 철강제 수입량은 873만 톤으로 전년 675만 톤 대비해서 29%나 증가를 했군요. 이런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인데 지난해 9천만 톤 이상의 철강제를 수출한 중국은 올해 1억 톤 이상을 내보낼 것이란 전망이 많고요. 2015년도에 그때 1억 124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생산량 조절에 나서서 2020년에는 5372만 톤까지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난 것이네요. 내수 둔화의 신규 생산 설비 증설이 겹치면서 중국 내 철강 생산량이 늘어난 영향이고요. 이태원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올 하반기에도 중국 부동산 침체에 따른 수요 전망 악화로 중국이 공급 과잉 물량을 밀어낼 것으로 보이고 일부 감산으로 재고 축소가 확인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의 이윤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철강 제품 생산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철강 업계는 중국의 이 밀어내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중국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수출을 집중하고 있어서이고요. 지난해 한국은 베트남 다음으로 중국산 철강제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태국, 필리핀, 터키,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순이라고 하네요. 자, 중국산 특히나 이 중국산 후판이면 이 조선에 들어가는 건데요. 두께가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입니다. 이 후판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거센데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중국 철강사들은 선박용 후판을 꾸준히 찍어내고 있고요. 중국 후판의 생산 능력은 연간 1억 2천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후판 물량은 약 8,641만 톤에 불과해서 약 30%가량 공급 과잉 상태이고요. 이렇게 남아도는 후판의 핵심 수출 지역은 중국과 선박수주 1, 2위를 다투는 한국이다. 중국의 후판 수출 물량은 2019년에 311만 톤에서 작년에 570만 톤으로 크게 늘었고요. 이 중 상당수가 서해를 건너서 국내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후판 수입량이 121만 톤으로 21년에 27만 톤 대비해서 4.4배 규모로 커졌네요. 한국은 중국산 후판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에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군요. 자, 중국산 후판은 한 1톤당 80만 원 수준이라서 1톤당 지금 100만 원 정도인 국산보다 가격과 물량 면에서 압도적이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산 후판으로는 시장 경쟁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읽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설명회나 이래 가면 포스코 홀딩스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중국에 요즘 부동산이 돌면서 중국의 이 철강사 그 제품의 가격이 그나마 약간 돌고 있으니까 본업이 그래도 약간 개선될 조짐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격 경쟁력이 또 여기 철강도 또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가격 물량에서 경쟁이 안 된다고 돼 있네요.
자, 특수강도 수입산 철강 공세인데 후판에 이어서 자동차 엔진과 산업기계에 쓰이는 특수강도 중국산의 공세가 거세고요. 특수강 수입 물량 중 중국산 비중은 75%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엔저를 등에 번 일본산 철강제도 국내 시장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다. 이거 작년인가 올 초에 신문에서 본 것 같네요. 지난해 일본산 철강제 수입 물량은 561만 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3.1%나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 철강사들의 악재가 또 있어요. 일본하고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인데 미국 행정부가 최근에 중국산 철강제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중국의 철강제 밀어내기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세계 철강협회가 올해 철강 소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낮게 예측한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의 고충은 더욱 커질 전망이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는 100만 톤도 안 되지만 미국 위의 국가들도 철강 관세 장벽을 높이기 시작하면 저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후판을 포함해서 중국산 철강제에 대한 반덤핑 제소도 검토 중인데 국내 제조사가 반덤핑 제소에 나서면 정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반덤핑 제소 제도란 외국 물품이 정상가 이하로 수입이 되어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볼 경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 구제책인데 중국산 후판 밀어내기로 시장 가격이 지금 왜곡되고 있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얘기를 했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철강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한 6조에 영업이익 558억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영업이익은 83%나 감소를 했네요. 6조 팔아서 600억도 못 버네요. 영업이익률이 1%가 안 된다 그죠? 포스코 홀딩스도 철강 부문이 올해 매출 15조 4천억에 영업이익이 3,39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에서 2.1% 감소하고 0.3% 오히려 영업이익은 조금 증가했네요. 네. 아이고. 40분, 45분 얘기를 했는데 벌써 또 52분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은 요 기사가 참 좋습니다. 에디터의 노트 해가지고 커지는 미중 패권 다툼에서 우리 장바구니도 흔든다는 요 칼럼이니까요. 방금 이 중국산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C커머스 요런 부분인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최대 수출품은 디플레이션이란 말이죠. 네, 석유화, 철강뿐만 아니라 알리와 테무, 시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 디플레이션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태양광 패널, 유럽은 전기차에서 중국의 파산 공세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이 관세 인상 등으로 대응하지만 내수 침체에 빠진 중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이 막 밀어내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미국은 정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 부담을 강한 달러에 실어서 전 세계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가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미국의 물가지수 소수점 변화에도 전 세계가 신경을 곤두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내리고 달러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외교 무대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장바구니 속에서도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상대 1, 2위 국가가 이르니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첨단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금융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 묘안이나 요행을 바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했잖아요.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데 돈을 그렇게 막 찍어내면 아르헨티나나 남미 국가들처럼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죠. 예. 그 나라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대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야 됩니다. 근데 왜 미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그 찍어낸 돈을 중국의 값싼 공산품을 그동안에 사오면서 중국이 만든 이 디플레이션을 수입해 오고 미국이 찍어낸 그 달러를 해로 내보내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개념을 알고 우리가 주식 투자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강조드리는데,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오늘 17일 웜의 신방은 여기서 하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